2018년 3회 정기 기사 실기. 자, 1번부터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공 송전선로의 코로나 임계 전압을 나타낸 식이다. 다음 식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는데요. 기본적인 단답형 문제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꼭 외우셔야 되고요. 24.3회 M1, M0 델타 D의 로그 R분의 D 이렇게 되죠. 그럴 때 자, 1번 기온이 T도시고요. 기압을 B라고 할 때 그때 델타를 273 플러스 T분의 0.386B로 나타내는데 이때 델타가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상대 공기 밀도죠. 상대 공기 밀도.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요식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273 플러스 T죠. 0.386B가 되고요. 그리고 M1이 날씨계수라고 한다면 M0는 뭐냐? 이것은 전선계수죠. 전선의 표면 상태계수라고도 하고 전선의 표면 상태계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코로나에 의한 장애를 두 가지만 써봐라 그랬는데 다음 것 중에서 자, 외워서 두 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코로나 손실이 발생하죠. 코로나에 의해서 당연히 손실 발생하고 이 식도 여러분 기억해둬야 됩니다. 피크식. 그래서 코로나 손실을 나타내는 요식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통신선의 유도장애, 통신선 유도장애가 발생하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전선이 부식이 발생하죠. 오존이 발생하면서 전선의 부식도 생기고 그다음에 진행파의 파고가 즉 이렇게 짜그라들게 되는 거죠. 정연파가 가더라도 여기가 짜그라든다는 얘기는 정연파가 아니라는 얘기는 결국 고조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 중에서 두 가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코로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대책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역시 두 가지를 골라서 써주면 되겠죠. 복도체, 다도체를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선금구 개량하고요. 또 굵은 전선을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발생 방지 대책. 외워서 풀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2번 ALTS의 명칭 및 사용 용도를 쓰시오 그랬는데요. 여기에서는 올해 ATS가 있고 여기에서는 ALTS를 물은 겁니다. 둘의 차이점 구별하셔야 되고요. 여기 L이 붙은 건 이거 로드죠. 로드 부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 전환 개폐기였다면 얘는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명칭은 ALTS Automatic Load Transfer Switch라고 한다면 여기 로드가 들어간다는 거고요.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 이렇게 명칭이 되고요. 사용 용도는 주전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전이 됐을 때 예배 전원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는 개폐기를 ALTS라고 하고요. 이런 의미죠. 이렇게 두 개의 전원에서 공급을 받고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정전이 일어나면 안 되는 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죠. 뭐 군 보안 시설이라든가 뭐 병원이라든가 큰 병원 이런 데서는 정전이 일어나면 큰 사고라든가 어떤 보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탁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오토로드 트랜스퍼 스위치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죠. 그렇다면 ATS 이거는 자동 전환 개폐기 얘랑은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요걸 한번 그려보면요. 이쪽에 한번 그려보면 아하 동일한 상황인데 이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원이지만 이쪽에서 우리 한전 전원에서 공급을 받다가 여기서 정전이 생기게 되면 뭡니까? 자체 발전기가 있는 거죠. 발전기로 얘가 이렇게 전환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는 이런 개폐기는 이제 얘는 ATS 자동 전환 개폐기입니다. 둘의 차이점은 요것은 뭐 둘 다 우리 한전에서 전원을 공급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한전과 자체 발전기에서 전원을 공급받도록 전환되는 개폐기 둘의 차이점은 이렇다 얘기할 수가 있죠. 3번 그림에서 각 지점 간의 저항을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간선 A, D 사이에 전원을 공급하려고 한다.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간선 A와 D 사이 어느 지점에다가 전원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여기에서는 간선은 지금 여기 A에서 D 사이가 지금 간선입니다.
여기 A에서 나온 이 화살표 이런 것들은 간선이 아니고요. A에서 전류가 이만큼 흐른다라고 하는 걸 뜻하기 때문에 지금 저항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부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저항값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 저항값도 각 지점 간 저항이 동일하고 동일한 전선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면 당연히 거리가 같다는 걸 뜻하죠. 그래서 일단 거리가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 각각의 사이의 저항을 뭐 R이다 이렇게 놔도 되겠죠. 이렇게 한번 놔보고, 자, A에서 우리가 전력을 공급할 때, B에서 공급할 때, 뭐 C에서 전력을 공급할 때, D에서 공급할 이런 식으로 각각 나누어서 전력 손실을 계산한 뒤에 가장 적은 전력 손실을 갖게 되는 지점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여기 A점에서 우리가 전력을 공급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지금 여기에서의 저항은 없는 거죠. A점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이건 길이가 갖고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저항 개념이 없고요. 즉 그렇다면 20A는 뭐 저항 없이 일단 흘러가는 전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머지 그럼 이쪽으로 가는 전원 중에서 여기를 통과하는 전류 A와 B 사이를 통과하는 전류는 이것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30, 40, 50이 다 여기를 통과할 테니까 여기는 즉 이 부분에 흐르는 전류는 이것들을 다 더한 여기를 흐르는 전류는 30, 40, 50이 흐르는 전류고요. 자, 여기를 흐르는 전류는 얼마일까요? 30은 이쪽으로 나가 버렸으니까 여기를 흐르는 전류는 이쪽으로 가는 전류와 이쪽으로 가는 전류인 즉 BC 사이를 흐르는 전류는 40 플러스 50을 계산하면 되고요. 또 여기를 흐르는 전류는 이거는 50만 흐르겠죠. 그렇죠? 이쪽으로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50A만 흐르는 전류니까, 자, 여기에서 전력 손실을 구한다. 이 전류값에다가 저항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력 손실 뭡니까? I제곱 R이죠. 그래서 요 전류에 대해서 제곱하고 여기 R 저항.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서의 전력 손실은 여기에서의 전류값의 제곱에 R을 곱하고요. 또 마찬가지 여기에서의 손실은 여기에서의 전류값의 제곱에 R을 곱해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이거 계산할 수 있죠. 25,000 R 값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A점을 기준으로 먼저 계산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B점을 기준으로 한번 해봅니다. B점을 기준으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전력을 공급한다라고 하면 여기 R 있고 R이 있겠죠. 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나가는 이 30A는 이제 저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여기에서 나가버린 거죠. 그리고 이쪽 저항 R을 거치는 것은 딱 요거죠. 20A. 여기는 20A. 그 다음에 여기를 흐르는 전류는 40과 50을 더해서 40 더하기 50을 해줘야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되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그럼 얼마겠습니까? 이거는 50A만 되는 거죠. 그리고 끝났네요. 자, 그래서 B점을 우리가 급전점으로 할 때 여기에서는 20의 제곱에 R이 되겠고요. 여기에서의 전력 손실은 얘가 전류니까 40 플러스 50의 제곱에 R이 되고요. 여기는 50의 제곱에 R 값이 되는 거죠. 이것을 역시 계산해보면 11,000R이 되네요. 조금 더 줄어들었네요. 자, 이번에는 자, C점을 급전점으로 해서 한번 가봅니다. C점을 급전점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면 이 40A는 저항값을 갖지 않고 그냥 흘러나가는 전류, 즉 손실이 없는 전류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 R값, 여기에서 R값, 여기도 R이 존재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 계산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얼마입니까? 여기 얘네 둘을 더해야죠. 20 더하기 30A가 여기를 흐르고 있게 되고요. 여기를 흐르는 전류는 딱 요거 20A만 흐르게 되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역시 50A만 흐르게 되기 때문에 C점을 급전점으로 했을 때, C를 기준으로 할 때는 자, 여기에서의 손실 전류의 제곱 R이 되고요. 여기에서의 손실 전류의 제곱 R이 되고요. 여기에서의 손실 역시 전류의 제곱이 R이 되면서 5,400R로 더 줄어드네요. C일 때가 그러면 전력 손실이 일단 현재까지 최소가 되고, 마지막 D를 기준으로 한번 했을 때는 50A는 그쵸, 손실이 안 발생하는 거죠. 저항 없이 간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RRR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여기를 통해 흐르는 전류는 이것들을 다 더해야죠. 20, 30, 40을 다 더해야 됩니다.
다 더해야 되고 또 여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 20과 30이 됐죠. 또 여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얘만 해당되기 때문에 역시 자 D를 기준으로 해보면 요 전류의 제곱의 R, 여기에 손실은 요 전류의 제곱의 R, 요 손실은 요 전류의 제곱의 R 이렇게 되면서 11,000R이 되네요. 결국 아까 우리 C에서의 값이 가장 적었죠. 그래서 최종 답은 이제 이런 계산들을 적어주시고 최종 답은 이제 어떤 지점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냐 그랬으니까 C 지점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죠. 4번 어느 건물의 부하는 하루에 240kW로 5시간, 100kW로 8시간이고요. 75kW로 나머지 시간을 사용한다. 시험에 그대로 잘 나오는 문제죠. 11시간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수전 설비를 450kVA로 했을 때 부하의 평균 역률은 0.8이라면 수용률과 1부하율을 구하라 그랬죠. 수용률은 공식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설비 전체 갖추어진 설비 용량분의 얼마만큼의 최대 전력을 쓰고 있는가, 뭐 최대 수용 전력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최대 전력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죠. 여기에서 최대 전력은 얼마입니까? 딱 보면 240kW가 최대 전력이죠. 지금 하루에 사용하고 있는 최대 전력. 그래서 최대 전력은 240kW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설비 용량은 여기 수전 설비 요거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킬로와트고 얘는 킬로볼트 암페어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역률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수전 설비 요거에다가 역률까지 곱한 것을 그러면 설비 용량이다 이렇게 봐야 기준이 맞춰지겠죠. 그래서 450에 0.8을 곱해서 유효 전력으로 바꿔준 용량을 사용해야 되고요. 최대 전력 240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니까 66.666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답을 66.67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건물의 이제 일부하율을 구하라 그랬네요. 일부하율의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이죠. 역시 뭐 최대 수용 전력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여기 이 값과 동일하죠. 최대 전력 그러면 여기에서 240이 최대 전력이고요. 평균 전력은 이 전체 전력량을 구할 수 있죠. 하루의 전체 전력량 24시간의 전력량을 구한 것을 24로 나눠준 것이 평균 전력이죠. 그러니까 분자에 올 것은 240에 5를 곱하고 그렇죠? 또 100W에다가 8시간을 곱하고 또 75에다가 11시간을 곱한 뒤에 24로 나눠야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표현되어 있는 것이 지금 평균 전력이고요. 그리고 최대 전력은 여기 240이 최대 전력이었죠. 이걸 뭐 분자에 써도 되지만 여기 분모로 24로 나눈다는 의미로 이렇게 써도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49.05%가 나옵니다. 요거 자주 나오는 문제죠. 4번. 5번 변압기의 모선 방식을 세 가지만 써봐라 그랬는데요. 자, 이런 모선 방식들이 있죠. 우리가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여기에 뭐 병렬 운전을 하더라도 여기에 모선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부하 쪽으로 즉 얘를 중심으로 보는 거죠. 공급받는 단 모선 방식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이건 뭐 여러 가지 개폐기를 의미하는 기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환이 가능하게 얘에서도 가져올 수 있고요. 이쪽에서도 가져올 수 있고 뭐 여기서 끊어버릴 수도 있고 하는 전환 가능 단일 모선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디에서건 이렇게 빼낼 수 있는 모선 방식, 환상 모선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중 모선도 있죠. 이렇게 단일 모선도 있지만 이렇게 모선을 두 개를 사용해서 적절히 얘에서도 꺼내고 얘에서도 꺼낼 수 있고 또 적절히 또 각각 모선을 점검하기 위해서 전환할 수도 있는 그런 개폐기를 달한 이런 이중 모선 방식 또는 복모선 방식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리고 예비 모선 방식으로 하나에서 집중적으로 우선 사용을 하다가 또 다른 쪽에서 이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이쪽에서 공급받는 형태 이런 예비 모선 방식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세 가지니까요. 뭐 단모선, 복모선, 뭐 환상모선 이렇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들
이런 걸 이것만 여러분들 이름만 적어주시면 되죠. 6번 오실로스코프 감쇄 프로브는 입력 전압의 크기를 10배 비율로 감소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그림에서 오실로스코프의 입력 임피던스 RS 1메가고요. 그 다음에 프로브의 내부 임피던스 RP가 9메가오음이다. 지금 알려줬죠. 지금 여기에 보시면 220V의 전압이 인가되면 얘는 얼마로 느끼도록, 왜냐하면 이 오실로스코프가 사실 큰 전압을 재기보다는 조금 더 정밀한 파형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든 고가의 기계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10배로 지금 낮추도록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 이쪽에서 220이 들어오면 얘는 22V가 나오겠죠. 22V를 얘가 검출하도록 만들어졌다. 그 얘기죠. 그래서 1번 보시면 플로브의 입력 전압을 얘가 입력 전압이 220V라고 하면 오실로스코프에 나타나는 전압은 몇 볼트인가 그러면 여기 알려준 대로 10배 감소기 때문에 220을 얼마 1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22V가 되니까 답도 22V 일단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1번 쉬운 문제죠. 쉬운 문제. 자 2번으로 가보면 오실로스코프의 내부 저항 RS가 1메가고요. 그 다음에 200 피코페롯의 콘덴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콘덴서 CS에 태분한 등가 회로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면 시정수와 그리고 입력 전압이 221대의 태분한 등가 전압을 지금 구해봐라 그랬네요. 이 앞에 있는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지금 사실상 다 그려준 거죠. 여기에서 태분한 등가 저항도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콘덴서 지금 그려놨고요. 이것만 우리더러 지금 구하라는 얘기고, 먼저 자 시정수를 지금 구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RC 직렬회로 시정수, 또 RL 직렬회로, RC 직렬회로 이거 자 필기에서 어떻게 우리 외우기로 했습니까? 제 친한 친구 이름이 성이 C씨고 이름이 정수란 친구 있다고 그랬죠. 얘는 점심시간에는 늘 뭐만 먹습니까? 라면만 먹습니다. 얘는 늘 라면 이렇게 해서 이 RL 직렬회로일 때는 여기 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랬죠. R분의 L이었고요. RC 직렬에서는 라면 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라면 이렇게 보면 RC 값을 곱한 것이 시정수였기 때문에 뭐 요거 알려줬죠. 얘가 그대로 알려줬기 때문에 시정수는 0.9 메가니까요. 10의 6제곱 곱하기 얘는 200의 피코니까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180의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죠. 이거 없어지면서, 그래서 이것은 단위가 세크 뭐 이렇게 답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뭐 따로 단위가 안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답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요거를 뭐 마이크로세크로 바꿔도 되죠. 또는 얘는 180에 이것을 마이크로세크다 이렇게 답을 해주셔도 좋죠. 자 그리고 2번 이제 등가전압, 여기 호get의 등가전압을 구하라고 그랬는데요. 다시 앞으로 가보면 지금 여기 9메가에 지금 1메가에 여기 200 피코페럿이 지금 걸려있는 이쪽에 입력으로 지금 220V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다시 한번 이쪽에다 그려보면, 자 여기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자 여기가 지금 9메가오음이고요. 여기가 1메가오음이죠. 1메가오음이었고 여기가 220V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서의 지금 등가 전압을 구해주는 것이, 즉 얘를 제거한 이 상태에서 여기에 걸리는, 즉 이 부분을 간단히 한 회로를 우리가 태분한 등가 회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뭐 필기 시간에 다뤄본 회로 이론의 기본적인 태분한 등가 회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일단 하나의 여기 직렬 저항과 여기 하나의 여기 전압원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고요. 즉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220V가 지금 9메가오음과 1메가오음에 사실 얘가 직렬로 연결된
요거 태분한 여러분들 등가회로 등가 전압 구하는 거 여기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그러니까 비례 배분해주면 되죠. 그래서 220V에 9 더하기 1분의 여기에 걸리는 전압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0이니까 결국 220을 10분의 1 곱해주면 22V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태분한 등가 전압은 22V가 되고요. 여기에서 태분한 등가 저항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요것을 우리가 이제 전압원은 단락을 시키고 이쪽 단락을 시켜서 여기 1메가오음과 여기 9메가오음이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는 1메가오음과 9메가오음이 병렬로 되어 있는 형태의 이쪽에서 바라본 저항이니까 요거의 병렬 저항 값을 구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더한 것분의 곱한 거 더한 것분의 곱한 거 곱하면 9니까요. 10분의 9, 즉 0.9메가오음이 만들어지게 되어서 그래서 여기가 지금 태분한 등가 저항이 0.9메가오음이고요. 이 태분한 등가 여기 전압 자체가 22V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1번 문제에서도 다시 가보면 그래서 얘가 지금 10분의 1이 되는 형태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최종 답은 이제 22V가 요거에 의해서 요 식에 의해서 22V가 답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인가 주파수가 10kHz일 때의 주기는 몇 밀리세크인가 그랬는데요. 이거 뭐 주기와 주파수의 관계 아주 기본적인 식이죠. F분의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주기를 구하라. 10 곱하기 10의 세제곱헤르츠죠. 이것분의 1이 되고 이것은 얘가 10의 4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4 그러면 세크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 밀리세크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1000을 곱해야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제곱 밀리세크 이것을 최종 답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7번 어떤 송전선의 4단자 정수가 각각 A, B, C, D 값이 주어져 있네요. 이럴 때 무부하시란 얘기는 그렇죠. 수전단 전류가 일단 0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럴 때 송전단에 154kV 전압을 인가한 거죠. 공층 전압이네요. 다음을 구해봐라. 그래서 수전단 전압을 구하는데요. 지금 여기 4단자 정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 송전단 전압과 전류 또 그것이 우리가 ES 우리가 IS 이렇게 표현하고요. 수전단을 ER, IR 이렇게 표현해서 이 둘의 관계를 우리가 행렬로 이렇게 나타내서 4단자 정수를 표현한 것이 여기 A, B, C, D 이렇게 하면 좀 편리했죠. 그래서 그 식이 바로 요거였죠. ES, IS와 ER, IR 송전단 전압 전류 수전단의 전압 전류 그거에 A, B, C, D 이런 관계를 우리가 담았었죠. 자 이것을 이제 풀어보면 자 ES는 뭡니까? 얘랑 이렇게 곱해서 ER 그 다음에 BIR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IS는 역시 이 행렬과 얘를 곱해서 CER과 DIR 이렇게도 역시 이 행렬식을 이렇게 두 개의 방정식으로 풀어낼 수 있죠. 이 조건에서는 지금 무부하라고 했기 때문에 IR 값, 이 값이 일단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값들은 다 무시가 되고 이때 송전단, 수전단에 지금 여기 ES, ER 요 관계를 이용하면 수전단 전압을 얻어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이 공층 전압 얘는 뭡니까? 당연히 선간 전압을 뜻하죠. 선간 전압. 그리고 수전단 전압도 당연히 선간 전압을 우리가 써줘야 되는데 이건 지금 현재 이 식은 상전압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대로 무부하 상태에 이어서 여기 IR이 0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로부터 ESAER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을 선간 전압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양변에 똑같이 여기도 루트 3 여기에도 루트 3을 곱해도 당연히 성립하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얘를 만들어내면 이것을 이제 VS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 루트 3하고 ER을 곱한 요거 대신에 VR로 즉 선간 전압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VS는 A의 VR 이런 관계니까요. 결국 수전단 전압을 우리가 선간 전압으로 할 때 역시 A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VR은 A분의 VS. 자, 송전단 전압 154kg이기 때문에 154를 분자에 적어주고요. A 값이 뭡니까? 0.9죠. 0.9를 대입해서 구해보면 수전단 전압이
얻어지죠. 자, 그래서 이것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송전단 전류를 구하라고 그랬죠. 동일합니다. 동일한 ES, IS, ABCD에 ER, IR을 가져다가 이제 송전단 전류니까요. 요식과 요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랑 이렇게 곱해서 더해준, 즉 요식을 그대로 한번 이용을 해보면, 자, 무부하 상태니까요. 역시 IR이 0이 되는 거죠. 결국 IS는 C에 ER이라고 하는 식이 얻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값, 뭐 요거 알고요. 요것도 알기 때문에 지금 송전단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 C에다가 ER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C 값은 여기 주어진 값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전단 전압이 상전압이니까 우리가 1번에서 수전단 전압, 성간 전압으로 171.11이 나왔기 때문에 요것을 루트 3으로 나눠야 되겠죠. 여기 상전압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루트 3으로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요것이 지금 킬로볼트였잖아요. 킬로볼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하, 여기에 그 킬로까지 계산해서 계산한 값이 51.37이 나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1번에서 나온 이 수전단 전압이 뭡니까? 여기 송전단 전압보다 오히려 높아져 버리죠. 이렇게 무부하 상태에서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보다 더 커지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페란티 현상이다 이렇게 불렀죠. 페란티. 그거에 의해서 수전단 전압이 더 올라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다시 그래서 3번으로 가보면 수전단 전압을 이번에는 낮춰야 되겠죠. 얘로 유지하기 위해서 수전단에 공급해 주어야 될 무효 전력이 얼마냐. 우리가 그 페란티 현상이 생겼을 때 불로 리액터죠. 분노가 치밀 때는 패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페란티 현상에는 불로 리액터로 이런 무효 전력을 공급해서 전압을 낮춰야 되는데 그 불로 리액터의 사실상 용량을 구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용량 자체는 3상에서의 용량이기 때문에 루트 3 VI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루트 3 VI가 우리가 공급해 주어야 될 무효 전력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수전단에서 공급해 줘야 될 무효 전력이니까 이 식에서 이제 수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류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공급해 줘야 될 3상 무효 전력은 루트 3 VI인데 수전단 전압, 수전단 전류.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수전단 전압을 알려줬죠. 얘로 유지하기 위한. 그럼 당연히 VR에다가는 140을 대입해야 되는데 여기 IR만 이제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주어진 이 4단자 정수 식을 이용해서 자 대입을 한번 해보면요. 여기 송전단은 얘가 상전압이니까 154를 루트 3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적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IS 그 다음에 ABCD 각각 0.9, J 70.7 그 다음에 C와 D를 각각 대입해서 행렬식을 만들고요. 마찬가지로 수전단 전압 140 이것을 지금 상전압을 써야 되기 때문에 루트 3으로 나눠준 거고요. 수전단 전류 IR 이렇게 써서 여기 위에 있는 식을 이용해 보면 좋겠네요. 자, 위에 있는 요 식은 지금 요 행렬식과 요거를 이렇게 각각 이렇게 곱해야죠. 그래서 그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좌변은 얘가 되고요. 우변은 0.9와 얘를 곱해야죠. 그래서 요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J의 70.7과 IR을 곱해서 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IR을 구할 수 있게 되네요.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미지수가. 그래서 적당히 왼쪽으로 넘기고 또 얘로 나누고 해서 먼저 이걸 왼쪽으로 넘겨서 지금 정리했고요. 요것을 그대로 적은 상태에서 이제 얘로만 나눠주면 되니까 이거의 역수로 곱해지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에다 역수로 곱해진 값을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마이너스 J에 288.65가 나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거는 진상전류 요거 지상전류죠. 진상전류는 J에 이렇게 나오고 지상전류는 마이너스 J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수전단 전류가 흘러야 되고요. 자, 크기만을 이제 생각하면 되니까 228.65를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자, 루트 3 VR IR에 의해서 루트 3에 자, VR은 140이었고요. IR은 요 크기 228.65를 대입해서 구해보니까 이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이 결국 최종 답이 되는 거죠.
7번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4단자 정수식도 우리 필기에서 배웠던 요 식도 이용을 해야 되고요. 계산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쭉 차근차근 해 나가다 보면 일관성 있는 무언가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꼭 손으로 쓰셔가면서 계산기도 눌러 보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이것도 하나의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